네, 1월 27일 아침부터 옳은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김성애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 소식 들고 찾아왔습니다. 안철수 후보 단일화 하지 않으면 본인이 이길 수 없는데 국민의힘은 단일화 할 생각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민주당 입장에선 두 사람이 단일화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폭 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좀 오늘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혁신 승부수,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한 방 먹인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여기에 따른 후속타가 절실한데 이 그림이 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들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네거티브 몇 가지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부터 옳은소리 방송을 못해서 못했던 이야기, 삼부토건 10년과 교류 없었던 윤석열 씨 2015년까지 선물 받은 정황,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댓글 옹호 부대가 실존하는 것을 노컷 뉴스가 찾아냈습니다. 이 이야기 살펴보고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재판 무죄를 받았던 바로 그 판사가 해당 변호사와 대학 동문, 그리고 연수원 동기, 판사 동료, 5년간 판사 동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김건희 씨 예전에 김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양모 검사와 그 체코 여행을 갔네 말았네 말이 많았는데 그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기록을 희한하게 비틀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노동공약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먹고 사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동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이겠죠. 이 내용까지 해서 네 가지 소식 들고 아침부터 옳은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된다는 말인지 안 된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자기들도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좀 계속 오고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오늘은 먼저 중앙일보 기사를 놓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단일화하면 좋다면서 안철수의 선 긋는 국민의힘 왜? 일단 여기서 재밌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응해준다고 해도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은 41%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 점입니다. 오히려 26%는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단일화할 필요 있나?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로 40% 절반밖에 가지 않는데 그렇게 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7%라고 하면 꼴랑 3점 몇 퍼센트 가져가려고 우리가 그런 2.8%군요. 그런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당장 나오게 생긴 것이죠. 그리고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또 맹렬하게 공격을 하면서 중도층으로부터 윤석열 후보의 마음을 떼놓으려고 할 텐데 이것도 과연 작동을 할까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재미있는 것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의 이동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 중에서 무려 76%는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단일화의 효능감은 안철수 후보가 높다는 이야기이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안철수로 단일화했을 경우, 윤석열로 단일화했을 경우 양자 대결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안철수로 단일화한 쪽이 이재명 후보에게 더 이긴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거기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여당 보고서 내에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했을 경우에는 이재명이 필패다. 서울 민심이 4.7 재보궐선거 때보다 더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서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당의 문제인데요. 자,
서울시당 보고서의 핵심 내용 보시면요. 도전 요인으로 불리한 점을 보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시 서울에서 필패하는 구도다. 부동산 문제 부각 등 불리한 의제 지형에 있다. 일방주의 리더십, 형수 욕설 논란, 대장동 의혹 등 이 후보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4.7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탄핵 유권자 연합 이 해체가 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4.7 재보궐선거 때가 필적하는 정권 심판론이 나오고 있다. 이건 서울시당에서 작성한 문서는 아니고요. 서울시당이 의뢰해서 바깥 연구기관에 맡긴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뭐 이것이 지금 흘러나왔기 때문에 시끄러워지긴 했는데 원래 내부에서 이런 자료가 있다라고 해서 참고만 하고 돌리는 용도가 아닌데 동아일보가 이 자료를 입수해서 보도가 된 것이죠. 이재명 후보의 기회 요인으로는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한 사과를 하고 선대위 쇄신을 한 흐름 이걸 하나를 봤고요.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가 크다. 이런 점도 지금 같이 봤습니다. 어쨌든 해보면 서울에서는 단일화가 됐을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재명 캠프도 잘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만 하면 되는데 단일화만 하면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데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보여드렸던 윤석열 후보의 표는 안철수 후보에게 가는데 안철수 후보의 표는 윤석열 후보에게도 가지만 이재명 후보에게도 가는 이 치명적인 단점이 극복이 되지 않아서 안철수 후보가 이겨야 이기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됐거나 단일화에 나가면 국민의힘이 전국적인 정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힘으로 본인이 단일화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안철수 본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지금 이준석 대표가 CBS 한판 승부에 나와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단일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안철수 후보랑 왜 이렇게 세게 붙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제 질문에 이준석 대표가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단일화하는 안철수가 싫은 거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기조의 변화가 있었다. 처음엔 제3당 제3지대를 얘기하다가 2020년 총선 때부터 보수 정당의 비례 위성 정당을 자처하면서 지역구를 안 내고 보수 진영에 유리한 표를 달라고 말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나갈 때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출마 선언해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라고 나왔고 국민의힘도 모르는 상황에서 차선 변경을 하면서 보수 쪽으로 끼어들었다.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중앙일보의 각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한 설명에서도 입증되는 내용인데요. 극중주의를 표방하던 안철수 후보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특히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보다 더 오른쪽의 입장에서 보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로는 중도를, 내용으로는 보수를 지향하면서 단일화 싸움에서 윤석열 후보를 이길 궁리를 하고 있는 것, 즉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전에 안철수 후보가 범진보로 인식되던 시절엔 박원순 시장에게도 양보하고 문재인 대통령에도 양보를 했는데 보수 쪽에만 오면 단일화 승부를 걸고 있는 것, 그러면서 센 조건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지난번 합당하려고 했을 때 당명 바꾸는 것 빼곤 다 해줄게라고 말을 했는데 끝까지 당명을 바꾸자라고 말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단일화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표가 결집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단일화는 없다고 말을 하지만 안일화는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 자체가 국민들을 그만 괴롭히셨으면 좋겠다라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대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10 이하로만 누를 수 있으면, 그래서 전체 선거에서의 파장을 거기에 40%인 3에서 4%로 줄일 수 있으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고도 이재명 후보에게 이길 수 있다라는 승리의 공식을 자기들끼리 상상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단일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서 윤석열 후보의 승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철수, 윤석열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를 이뤄냈을 경우에 정권 심판의 여론에 불이 붙으면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금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것임은 또 하나의 사실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매일 들어오는 정보들을 차곡차곡 쟁여가면서 실제로 이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측하는 것 하나, 그리고 단일화 여부에 관계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의 승리의 공식을 만드는 것이 다른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는 소식,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혁신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저 이재명 먼저 혁신하겠다. 민주당이 먼저 내려놓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쇄신의 엑셀을 밟았습니다. 원래 예정이 없던 기자의 회견이었죠. 자,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유능한 정치는 대결과 분열, 혐오와 차별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방을 궁복하게 만드는 자신들만의 여의도 정치에 갇혀버렸다라면서 여야를 전부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그렇고 윤석열, 이재명 후보 두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여의도 정치, 기성 정치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현한 것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요. 정파와 연령에 상관없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30대, 40대 장관을 적극 등용하고 나눠먹기식 회전문 인사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정확히 밝혔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취약점으로 야당에서 공격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인재풀이 작다는 점이었죠. 여기에서 확실히 다른 입장을 보이겠다라고 꺼낸 것입니다. 23일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86 용태론 제기가 있었고요. 24일 이재명 후보의 측근 그룹의 7인 내에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막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이어졌고요. 25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를 하겠다. 윤미향 이상직 의원을 제명하겠다라는 약속에 이어서 나온 성격의 발언으로 보아야겠습니다. 근데 전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조직적으로 준비되어서 하나씩 차근차근 나오는 형태였으면 어땠을까?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사실은 각각의 구성원들이 각각의 생각을 서로 읊었을 뿐이지 하나의 시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송영길 후보의 주장에 이어서 이미 용퇴 선언을 했던 우상호 의원이 이야기를 이어갔을 뿐 이 흐름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큰 효과를 가지는 데는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민주당의 쇄신이 우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속내가 좀 복잡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단 혁신 경쟁은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 지금 정권 교체 핵심은 정치 교체 핵심은 정권 교체고
선거가 임박하니까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꼼수를 낸 것 아니냐. 우린 거기에 따라갈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속내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자, 민주당의 쇄신카드에 반응하는 것. 제가 생각하기에 민주당의 쇄신카드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은 영호남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지금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33분의 2, 67%가 영호남 지역 영남 의원인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결단을 하기 어려워진 상태가 되죠. 특히나 이번 종로, 안성, 충청도의 이 충북 청주의 무공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과 대구 중남의 곽상도 전 의원, 여기는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구 중남구의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잘못으로 자리를 비운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게 봐서 윤희숙 의원의 결단은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봐줘도 말이죠. 대구 같은 경우는 무공천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무공천 하지 않겠다. 훌륭한 사람을 공천하는 게 공당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의 판단은 다를 것입니다. 민주당도 뭔가 혁신을 하는데 왜 국민의힘은 하나도 안 하려고 하지? 라는 의문을 당연히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한국일보가 그래서 사설을 통해서 민주당의 정치개혁, 비판만 하지 말고 국민의힘도 동참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반면에 또 이낙연계 의원 30명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라는 호소를 또 어제 내놓았습니다. 홍영표 의원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4기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절대 목표 앞에서 당내 갈등과 앙금은 접어두어야 한다. 라는 입장을 정확히 밝혀서요. 김승남, 김영배,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박정, 박강원, 박영순, 서동영, 설훈, 신동근, 양기대, 어기고, 오영환, 오형훈, 윤영찬, 윤재갑, 이계호, 이병훈, 이장섭, 이모선, 전해숙, 정태호, 최인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리고 이번에 함께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약간의 잡음 이런 그림들을 없애고 새롭게 한 팀으로 뭉쳐지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인데 설 전에 민주당이 좀 더 처절한 혁신을 하는 그림을 만드는 것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몇 가지 모아서 전해드릴 소식들이 있어서 네거티브는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먼저 삼부토건과 10년 동안 교류가 없었다라는 윤석열 후보, 2015년까지 선물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1년에 삼부토건에서 골프 접대 향응 선물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기록을 한겨레 신문이 지난해 7월 보도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최근 10년 사이에 교류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개됐던 7시간 통화에서 김건희 씨가 삼부토건 조남북 회장을 우린 다 그런 가족 사이라고 말한 바 있죠.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은 특히나 SM종합건설 등이 연루되어 있다는 땅 투기 의혹에 같이 투자를 했던 삼부토건만 수사 대상에서 빠졌고 그 당시에 수사를 책임졌던 것이 윤석열 검사였고 윤석열 검사와 조남훈 회장이 그 당시에 서로 돈을 나눠서 쳤다고 하더라도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행위들이 이어졌는데 이것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7차례 정도 윤 후보에게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육을 선물했을 때는 이것이 이제 40만 원대의 선물인데 조남욱 회장의 노태우 전 대통령, 국무총리 등에게 선별해서 보냈던 품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윤석열 후보가 지청장 대검의 중앙수사과장을 했던 당시에는 정육을 보냈다라는 점도 흥미롭고요.
윤석열 후보 외에 다른 검사들은 검사장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이보다 낮은 등급의 선물을 보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어진 데다가 마크리브 사진전 김건희 씨가 개최를 2012년에 했었던 경우죠. 이 경우에도 삼부토건이 후원사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부서마다 입장권 할당돼서 뿌려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티켓 구매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일로 보아야겠죠. 삼부토건과 윤석열 검사는 도대체 무슨 사이였을까요? 이것이 뭐 선물이 얼마짜리다, 멜론이 뇌물이다 이렇게 따져 묻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유는 뭔지, 김건희 씨는 왜 조나복 회장을 가족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관계를 과연 끊어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한편 윤석열 후보를 옹호하는 댓글 부대의 정체가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남성연대가 디스코드에서 언론 정화팀을 운영하는데, 자, 현재 온라인에 계신 분들 비추 한 방씩만 먹으면 저 말도 안 되는 프레임질 댓글을 내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화력전에서 밀리지 말자, 여가부 폐지를 따내자라고 말을 하며 글을 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분 만에 정화 완료, 남성연대 화력 클라스. 네이버 뉴스 댓글창을 한 단체가 장악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0분. 지난달 4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00여 명의 회원과 이수정 교수의 퇴진 집회를 열어서 주목을 받았던 신남성연대의 이야기입니다. 네이버 뉴스 댓글창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고요. 이준석 대표가 크라켄인지 뭔지 만들어서 활동은 한다고 하는데 정작 자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댓글 공작은 잡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CBS 노컷 뉴스에 윤석열 무속 논란, 건진법사 속한 단체 소가죽 벗기며 재물이라는 제화의 기사를 저격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신남성연대가 나서기 전에 2천여 개의 순공감을 받아서 댓글창 상단에 위치해있던 끔찍하다, 최순실은 순환마녀였다는 댓글이 순식간에 1,000여 개의 비공감을 받아서 댓글창 하단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김건희 7시간으로 역풍을 맞으니 무당으로 거짓 선동질하는 역겨운 좌파들과 언론 찌라시들이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이 댓글이 5,000개의 공감을 폭풍처럼 받으면서 갑자기 최상단으로 치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1분 차이를 두고 올라섰는데 이게 디스코드라고 불리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주고받고 지령대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재 현행법상 이런 단체가 같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비추를 누르거나 공감을 누르는 행위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매크로라는 컴퓨터를 동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하지만 네이버는 충분히 이런 식으로 단체로 몰려들어서 특정한 댓글을 붙이고 떨어뜨리는 것, 공감을 누르는 것 등을 모니터링하고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요가 1,000개인 글과 10,000개인 글이 다르듯이 네이버도 본인들의 입속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그것이 작전이든 개인의 의견이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는 사람들을 배척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론의 공론의 장은 비뚤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요. 네이버가 매크로 단속을 더 강하게 하고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댓글 추천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해야겠지만 종국에 가서는 이 포털 사이트가 갖고 있는 뉴스의 통제권, 이것 자체를 허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무죄를 받았던 그 재판장, 변호인과 동문, 동기, 동료였다는 한겨레 신문의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사실 2심 재판 결과가 매우 석연치 않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정도로 저도 입장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전혀 그것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2심 판단이 극명하게 갈렸는데 항소심 재판장과 이 최은순 씨의 변호인 중 한 명이 대학 동문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법원에서 내리 5년을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난 거죠. 법원 예규 등은 이런 경우에 재판장이 사건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검찰도 이번엔 왠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윤함근 변호사, 재판장인 윤강열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 동문입니다. 300명이 채 되지 않는 사법연수원 23기 대표 주자로는 윤석열 후보가 있죠. 1992년부터 2년간 함께 공부를 했고 사법연수원 동기고요. 그 다음에 2012년, 13년 수원지법, 14년부터 17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5년 동안 근무하고 했던, 누가 보아도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고대법대 동문에 사실을 함께 붙었고 그러고 나서 5년을 내리 근무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처음에 변호인이었으면 재판 회피를 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그럴싸한 변명을 만들어냈고, 여기에 답비라도 하듯이 윤강열 부장판사는 기존의 상식과 세간의 판단과 너무 다른 판결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판결문에 대한 공개, 재판 과정의 전반에 대한 녹화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판결문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재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재판정이 공개적으로 열린다는 것 자체가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을, 그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감안하고 재판에 임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모든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재판의 판례는 공개되어야 할 것이고, 그 판례를 축적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전관 변호사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어떤 판사와 만났을 때 판결의 양이 달라졌는지를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판결문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또 한번 힘주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씨 체코 출입국 내역이 공개가 됐죠. 자, 국민의힘이 지금 내용 전체를 공개했는데요. 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김명신 이름으로 공개한 출입국 내역. 여기에 보면 김건희 대표가 체코 여행식인 2004년 7월부터 18일에 출국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사라졌다라고 말한 민주당은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국가 전산 기록이 조작됐다라는 주장도 허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관계를 완전히 비트는 말입니다. 당시에 양재택 검사와 김건희 씨의 사이를 수상하게 여겼던 정대택 씨가 피해자였죠. 저 두 사람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해외여행까지 같이 다녀온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법정이 출입국 관리소에 해당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제출된 기록엔 김명신 씨도 해외에 나간 기록이 없고 양재택 씨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일은 왜 벌어진 것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출입국 관리소가 김명신이란 이름을, 개명 후는 김건희죠. 김건희란 이름으로 검색해보고 그 다음엔 당연히 김명신으로 검색했어야 했는데 명신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한 겁니다. 성을 빼면 당연히 이름자가 틀리니까 검색이 걸리지가 않죠. 이름과 생년월일을 집어넣어서 일치할 때만 개인정보가 빠져나오는데 명신이란 이름으로 넣으니 김건희 씨의 주민등록 번호를 넣어도 매치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출입국 관리소의 실수였을까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때 법원에서 보냈던 양재택 씨의 생년월일이 또 틀리게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틀린 생년월일과 양재택의 이름을 넣으니 출입국 기록이 없다라는 태연한 답변이 돌아온 것입니다. 당시에 검사들에게 장악되어 있던 법무부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가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양재택 검사의 틀린 생년월일과 김명신이란 이름이 아닌 명신이란 이름으로 이것을 검색해 봤던 것일까요? 자, 그러니 김명신 씨는 이제 와서, 김건희 씨는 이제 와서 내가 체코 여행 양재택 검사의 사모님도 아는데 아이들 때문에 못 간다고 해서 우리끼리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다. 도대체 어느 개명천재 결혼한 유부녀가 처녀인 여성과
그 여성의 어머니와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온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런 기록이 재판에서 요구되니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웬일입니까? 그래서 기록이 삭제됐다는 의혹을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확인한 바 검색어가 틀렸고 생년월일이 틀렸다. 다분히 검찰이 그 당시 재판에 양재택 검사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기록이 제출되지 않는 어떤 꼼수를 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더 이상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는 말씀을 하시고 저도 네거티브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네거티브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 저 말고도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현실과 어긋나는 나 있는 이야기들을 태어나게 하고 있는 관계로 사실관계를 한번 바로 잡아드렸습니다. 이상 세 번째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옳은소리가 회원제를 시작합니다. 옳은소리 채널 운영자 김성애입니다. 욕설 없고 편견 없고 차단 없는 담백한 시사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55분 아침부터 옳은소리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촬영 김성애, 제작 김성애, 조명 김성애, 분장 김성애, 자료준비 김성애, 출연 김성애, 편집 김성애 모든 것을 저 혼자 하다 보니 방송에 부족함이 아직 많습니다. 회원제를 시작하면 편집자도 구하고 좀 더 다양한 옳은소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옳은소리하는 김성애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평소에는 라이브로 전해드리는데 오늘 유튜브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노동 관련된 공약이 나왔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노동 공약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지는 이렇습니다. 시간 외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 임금 약정을 제한하도록 하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 함께 모아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확대하겠다. 즉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같은 일을 했을 때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 고용 안전과 차별을 해소하겠다라는 대책도 내세웠고요.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해서 중대산업재해를 감축시키도록 하고 불안정한 취약 노동자 노조활동 참여 및 권리를 확대하도록 하고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 노력으로 경제 시비의 강국이 됐는데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그 이상을 못 따라가고 있다. 국가는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 공정한 노동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을 첫 번째 공약으로 들었습니다. 산업구조의 다변화, 비역적인 기술의 발전이 다양한 고용 형태를 만들었는데 현행법은 정규직 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특히나 기본권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라는 이야기, 여기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운 사정을 같이 감안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급격한 소득 상실로 고용보험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향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 특히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부모 육아휴직이라는 점, 이 점을 또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적정 임금 제도를 추진해서 비정규직이 임금 차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예전에
80% 정도 인건을 받던 비정규직이 지금 현재 50대 100으로 벌어져 있죠. 그럼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답이겠지만 사실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해서 임금 수준이라도 정상화시키는 걸 먼저 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용역직 고용 보장을 위해서 용역 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 관계가 승계되도록 제도화하고요. 동일가치 동일 노동, 동일가치 동일 임금의 원칙을 명시해서 차별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해서 직무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해서 비정규직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산재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을 강화해서 아프면 실거리를 보장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에 의한 산재 사고 예방,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원청과 한청을 통합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해서 산재 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이야기도 꺼내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도 확대하도록 하고 산재 예방 예산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2배 규모를 늘려서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직업벽 상당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노조 활동 참여와 권리를 확대하고 노동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노조 조직률이 되지가 않죠. 자,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대표 제도를 개편해서 비정규직 대표 참여를 보장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자,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도 약속을 했습니다. 자,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만들어서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같은 불안정한 취약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교섭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도 이게 국제노동협약 위반이기도 합니다. 직무와 무관한 최소한의 정치활동 보장, 교원과 공무원의 근무 외 시간 동안에서의 직무와 무관한 최소한의 정치활동 보장도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도 노동인권 과정을 반영해서 청소년이 노동 존중과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이후 사회에 나와서 노동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마련했고요. 자, 5번째, 실시간 노동 시간을 단축하겠다. 지금 국민의 70% 이상이 주 52시간 노동 시간 단축을 지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을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포괄임금 약정도 제한하고 가족 돌봄 휴가제를 확대해서 소득 감소 없이 실노동 시간을 단축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라는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자, 6번째로는 대전환을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을 세우겠다. 성공적인 일자리 전환과 경력 개발을 관리하는 정의로운 전환 컨트롤 타워를 탄소중립위원회 내에 설치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약속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자, 소년공 노동자 출신의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자세한 노동 공약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리게 된 것은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으로 드러날지 우리가 이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고요. 이재명은 합리자의 이재명. 그가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이 주어진 문제에서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실 공약만큼 중요한 것은 이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았던 이유. 바로 기득권을 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득권을 어떻게 깨는지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답 또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준비한 1월 27일 아침부터 옳은 소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2시 김성수TV 쌍김시대를 통해서 인사드리고요. 오후 4시 KBS 사사건건
6시 25분 CBS 한판 승부, 9시 한결의 공독포차, 11시 더 라이브를 통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